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를 선도할 영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물리교육과 손종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처음에는 AI 시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이런 AI 시대에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미래의 혁신을 기할 수 있는 영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교육할 건지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시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교육에 앞서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 발전이라든가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 맥락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고대 그리스 시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물질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엠페도클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뭐 물, 불, 극, 공기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두 번째 인류의 가장 큰 발전을 이루는 르네상스 시대.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레이, 뉴턴, 로버트 훅 등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 물질들이 일으키는 현상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뉴턴 같은 경우는 사과가 왜 떨어지지? 갈레이 같으면 어 뭐죠? 포물선 운동, 그러니까 포탄을 쐈을 때 왜 그렇게 휘어져 내려가는가? 그 다음에 진자, 뭐 추가 왔다 갔다 할 때 일정한 시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어떤 현상이 일으키는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질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결국 이 물질 현상을 일으키고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규칙성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톰슨은 전자의 발견이죠. 러더포드는 원자핵의 발견, 보우는 원자 궤도를 알아낸 사람이죠. 결국은 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쭉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현상을 밝히고 그 구조를 알아내려는 거였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즉 어떤 철광석을 자원을 키면 그 철광석을 어떤 높은 온도에서 녹이면 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강판을 제조하고 그 강판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대리점 같은 데서 마케팅을 하면서 돈 버는 시스템. 이게 그 산업혁명 이후에 쭉 이어온 모습이고 물론 고대부터 이런 모습을 이어져 왔어요. 뭐 고대에서는 자원을 그냥 쓰기도 했고 어쨌든 물질을 만들어서 유리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요. 결국 시장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국가입니다. 그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제조다지만 걔네들은 물질 국가입니다. 그러면 호주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자원 국가입니다. 이 많은 거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죠. 상품 마케팅을 잘하는 나라들이 어디냐 하면 싱가포르, 홍콩, 런던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는 이와 같이 각각 분야에 어떤 집중을 해서 국가의 부를 이루고 산업 발전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질들 중에 뭐 세계 최고를 달린 것도 많습니다. 뭐 철강석에서 철 뽑는 거 재련, 그 다음에 석유에서 정유해 가지고 원하는 뭐 등유, 경유 이런 거 뽑아내는 거, 이거 정유 공장. 그러니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물질, 뭐 반도체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물질은 일본이 잘 만들지만 반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리콘,
석영, 모래에서 뽑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철강석은 어디서 수입해 옵니다. 그죠? 석유도 수입해 옵니다. 결국은 자원 부국 있고 물질 제조 이런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 자원에서 물질 뽑을 때 사실은 어떤 뽑는 법칙, 규칙을 벗어나면 불순물이 끼어서 그 물질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물질 국가인 이유는 그만큼 순도 높은 물질을 잘 뽑아내는 화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듭니다. 이 물건 만들 때도 수치가 틀리거나 규격이 틀리면 불량품이 돼버리죠. 따라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자원에서 물질을 제대로 뽑고 물질을 정확하게 제조하고 그 제조된 거를 어떤 시장의 법칙, 뭐 수요 공급 이런 마케팅 원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써먹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설명과 예측의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현상에 투영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춰서 알고 있던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설명과 예측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보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과목이 비슷합니다. 어떤 걸 설명한 것 중 바른 게 설명한 거 찾는 거라든가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수능도 그렇잖아요.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 뭐 성과를 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런 부분의 교육을 열심히 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를 이루는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물질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질 시대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AI의 근본이 되는 디지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디지털이라는 것은 사실 뭐 21세기 들어와서 나타난 건 아니고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 시작될 때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이미 그런 게 시작됐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디지털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게 되면서 디지털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현실에 보이는 게 물질이니까. 근데 디지털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즉 소위 말하는 가상세계입니다. 이 가상세계의 어떤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이 가상세계에 다루는 것이 물질과 결합시키면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청소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집에 로봇 청소기를 저는 켜놓고 점심시간에 제가 뭐 집에 있는 CCTV를 카메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면서 명령을 내리면 청소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디지털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현실 세계 물질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디지털을 갖다 붙임으로 해서 뭔가에 좀 더 편리함을 만드는 기술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뭐냐? 바로 이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가상 세계를 다루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물질 세계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질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쉽게 사용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대부분 기술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면요. 사실 우리 학교 교실에 큰 대형 TV 모니터가 있고 선생님들이 그 옆에 책상에 데스크탑 연결해서 화면 띄우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거 하려면 일일이 선으로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변환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지금 어떻습니까? 태블릿 무선 미러링이 바로 됩니다. TV 자체가 스마트 TV가 돼갖고 무선 미러링 기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TV라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이미 디지털화된 뭔가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게 제 핸드폰의 디지털 기능과 소통하니까 자연스럽게 중간 장치 없이 바로 미러링이 됩니다. 이거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한 4,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만큼 이 가상 세계를 안다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물질을 다루는 것을 훨씬 더 쉽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상세계 뭐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제페토라고 러블록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제페토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세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 이하 학생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제페토라는 것은 거의 중학생, 뭐 초등학생들의 시장입니다만은 제페토는 뭐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우리나라 뭐 아이돌 키우는 회사들이 돈을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 공간에서 아이돌 공연도 하고 또 저기서 모임도 갖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싸이월드 알 거예요. 그 싸이월드가 옛날에는 우리가 PC 내에서 거기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 공간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VR 기기를 쓰면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노블록스는 외국 건데 여기는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 블록을 몇 개 쌓고 하면 게임이 만들는데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미국의 고등학생이 여기 가서 이걸 이용해서 게임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온 애들이 이용했는데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 고등학생이 재벌이 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가고 있지만 현재 뭐 기존의 대기업이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 가상 공간에서 뭔가 이루어지려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교육이라는 것은 가상 공간 내에서 수익성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 가상 공간에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도 염두를 두게 되는 그리고 이쪽이 시장이 형성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상 세계, 우리 지금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준말이에요. 메타는 뭔가를 매개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것이 있는 우주 세계, 유니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상 세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가치 있는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 지능화된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능화된 기계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디지털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몰라요. 안에 뭐가 이루어지. 물론 인간이 만들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기 데이터가 모여지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화되고 그게 어떻게 지능화되어 가는가 사실 모릅니다. 뭐 지금 뭐 SK도 하고 있고 KT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근데 우리 사용자들은 거기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화 기술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스마트 TV, 스마트폰, 스마트 말이라는 말을 왜 붙이느냐? 똑똑해서 붙이는 말이 아니고요. 저 단계 끝에 스마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디지털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물이 사용자가 만나는 것이 바로 스마트예요. 아까도 드렸지만 모니터에 제 스마트폰을 미러링해서 본다. 중간에 뭐가 이런지 기자 잘 몰라요. 그냥 버튼 여기 미러링, 뭐 화면 미러링 기능, 뭐 스크린 뷰, 뭐 이런 거 딱 누르면 연결되니까 중간에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이 스마트화 기술 뭐가 있느냐? 처음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공간에 대한 데이터하고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IoT라고 이해하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LBS,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LBS는 뭐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들고 어디 뭐 패스트푸드점 지나가면 갑자기 쿠폰이 날라옵니다. 요게 이제 위치 정보 주고받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개통할 때 뭐 시럽이라든가 뭐 올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옥수수 있죠. 지갑 앱 이런 것들 깔 때 동의 하면서 GPS를 공개하신 거예요. 본인 스마트폰의 GPS를. 그러면 그 패스트푸드점이 가맹점이 되면 그 근처를 가져가면 이게 통신을 해요. 쏘는 거죠. 물론 일방적인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열심히 쏘고 있는 거예요. 쏘고 있다가 제 휴대폰이 지나가면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럼 쿠폰을 쏴주는 거예요. 즉 GPS 위치를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GPS 위치를 왜 수집하느냐? 그러면 매일 어떤 특정 시간대
연령대가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SK는 이미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SK 앱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인들도 어떤 앱을 깔면 실시간으로 뭐 연령대별 무슨 요일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맞춰서 어떤 가게를 열어야 될지. 10대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50대가 선호하는 제품 메이커 뭐 옷가게 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간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거 가지고 상품 마케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보화거든요. 그럼 인간은 IoB, IoT는 사물에 대한 정보지만 IoB는 바이오미터리, 인간에 대한 정보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스마트워치 저도 차고 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제가 일주일간 제 맥박수라든가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거 제 폰에만 저장된 것 같아요. 다 동의 하셔서요. 다 어딘가 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 또 SNS, 우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달고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됩니다. 뭐 인간이 정리하고 있지는 않겠죠. AI가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인 것 갖고는 뭐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쌓인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빅데이터라고 불러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모아두는 것을 물리적인 서버 어떤 한 개인이 가질 수 없으니 엄청난 회사들이 대형 서버 엄청나게 많은 물리적 서버를 갖두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 다 보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클라우드 회사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단순히 쌓아놓는 것만 하는 회사냐? 아닙니다. 그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을 이 클라우드 회사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해서 필요한 의미 있는 가치를 뽑아내 줄까? 그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명령어를 내리면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클라우드 회사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회사 어디냐?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마존 클라우드가 가장 기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이런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의 뭐 기록 이거 가지고는 빅데이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 경남 지역의 동학년 인구가 한 10만 명 내외거든요. 10만 명 전체. 이 정도 되면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구글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G슈트라는 걸 판매하면서 뭐 학교나 학생들한테 뭐 대용량 메일 뭐 공짜로 풀었다. 뭐 최근에 돈 받게 돼서 난리가 났겠지만 그런 거 왜 풀겠습니까? 빅데이터 만들기 위한 거예요. 빅데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하냐? 클라우드 기술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하고 이 빅데이터를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제공합니다. 제공하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 트윈이 뭡니까? 쌍둥이잖아요. 디지털, 즉 가상 공간에 나랑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겠다. 아까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만들듯이 나랑 똑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인위적으로 본인이 꾸밀 수가 있고 뭐 남자인데 여성으로 만들 수 있고 10대인데 뭐 50대로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넣는 정보가 많은 거죠. 근데 이런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 나랑 똑같은 모습의 인간이 가상공간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똑같은 도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럼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의 어려움을 디지털 트윈 세상에서 해결해 본 다음에 현실에 적응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백신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거 임상 실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가상 공간에 인간이 있다. 그럼 똑같은 거를 디지털에서 백신을 놔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리고 디지털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럼 금방 치료약을 만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인간의 계산, 기존의 컴퓨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이런 데이터와 정보를 거쳐서 인간에게 필요한 예측 기능, 맞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예측과 맞춤 들으니까 좀 전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바로 설명과 예측의 교육 기능과 똑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이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 학습하는 방식, 문제 푸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능력보다는 기계의 능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식을 쓰고 수학에 뭐 3차 방정식, 부등식, 공식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금방 해를 구해줍니다. 인간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수학 문제 왜 풀었지? 그거는 기계가 그동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존에는 그거 기계가 푸더라도 일일이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엄청난 시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손을 푸는 게 더 빨랐어요. 근데 지금은 사진 한 장만 딱 찍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인간이 못 이겨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 예측과 설명하는 교육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교 수업에서 계속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예측하는 걸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반복할 시간 동안은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디지털에 대한 교육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이걸 점점 더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화 되는 거. 자, 우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3D 프린터. 사실 3D 프린터는 학교에서 많이 씁니다. 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몰라요. 물론 안다고 그럽니다. 뭐 스케치업 같은 데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뭐 전송해서 파일로 받아 산다. 그거 말고요.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가는가 이거 알 수 없잖아요. AR, VR도 마찬가지죠. 우리 AR, VR 기기 쓰면 그냥 절깁니다. 아까 제페토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게임. 요즘 아이들이 빠져있는 게임도 똑같습니다. 핀테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돈이 결제되는지 몰라요. 토스 어떻게 송금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쓰면 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을 스마트화 기술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담아주는 기기들. 그게 스마트 기기예요. 결국 여기 있는 스마트폰. 이게 바로 스마트 기기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구글 남부 터미널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 알려줘.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이제 말로는 안 알려주고 지금 보시면 구글 검색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AI 스피커가 되면 이걸 일러줍니다. 뭐 지금 현재 몇 번 출구 나와서 몇 번을 타고 몇 번을 가면 언제쯤 도착한다. 저는 이제 AI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여러 가지 시켜보거든요. 어느 정도 발달되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됐던 것이 나중에 물으면 알려주고 해서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봅니다. 근데 이 스마트화 기기가 사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명령은 여기 내렸지만 실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저 타고 가서 구글 본사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빠르니까 제가 명령 내리고 구글 본사에 있는 AI가 해석한 다음에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스마트화 기기는 단말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3D 프린터는 조금 다르겠지만 AR, VR, 게임, 핀테크, 블록체인 전부 다 우리가 보는 스마트 기기는 단말기입니다. 즉 메인 AI는 어딘가 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바탕을 하면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의 예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토부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국토의 지상부터 지하까지를 디지털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들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를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도로를 놓거나 할 때 예측해야 되고 뭔가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변화들을 아는 건 제일 쉬운 건 현재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이렇게 국토를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이 뭐 인구 분산, 뭐 경제 발전 도움이 되겠죠. 이거를 실제로 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되게 작으니까 이루어지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SF 영화에서 이미 이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는 레드 플레이시라는 영화가 있고 뭐 스티븐 스티버가 만들냐 레드 플래닛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디지털 트윈 속에 갇혀 사는 세상 그게 사실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보면 인간은 그냥 드러누워 있고
인간의 무슨 잠재된 의식 속에서 막 사회생활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인공지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문명 속에서 어떤 교육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똑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정보를 만들어가는 교육, 그리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마케팅하는 거. 돈을 버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까 그 산업시대는 자원, 물질,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제조였지 않습니까? 자원, 물질, 제조. 자원해야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와이파이, 통신량 데이터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개개의 어떤 값들이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정보는 쌓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때 가치 부여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업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수업, 그게 바로 토의, 토론, 조사, 발표 수업이에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모든 교과에 이 데이터를 찾아내고 찾아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 토론하는 수업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모든 교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선생님들도 잘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초등학교 때는 이거 열심히 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일수록 이거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수능이란 목표에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근데 수능이 중요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학생들은 10대 때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하면 전두엽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 토의 토론은 10대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대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가치 부여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주장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장교육. 주장교육. 아까 설명과 예측이라고 있었죠? 주장.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는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업도 하지만 주장하는 교육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이 주장하는 교육에는 토의 토론, 조사 발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꼭 영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AI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육 환경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육 환경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기술 영향이 들어왔을 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에 밝혀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나왔는데 2019년에 새 판이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틀어지면서 약간 미뤄졌는데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만들던 보고서 만들던 기관이 바뀌었어요. 다른 기관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이제 고등교육적으로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은 19년, 20년, 21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중등교육, 초중등교육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까지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로 팔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미 여기서는 이미 예측을 했어요. 팬데믹 이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보시면 2018년과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과 스팀 교육이 유행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코딩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건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붐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시작 단계에 있는 게. 그러니까 2018년에 도입될 거라고 보는 거죠. 20년, 24년 지금입니다. 사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초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공간 개선 사업을, 공간 혁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 새로 하고 새로운 기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습 공간 재설계, 리디자인 러닝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기존의 강의 중심, 즉 물질 시대에 필요했던 설명과 예측을 위한 강의를 전달하는 그 공간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지식을 쌓아가는, 즉 주장하는 학교 교실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인테리어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 없이 공간 혁신하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존의 교사가 앞에 있고 학생들이 전체 똑같은 수업을 받는 구조 내에서 뭔가를 변화시키려 했으니 제대로 됐을 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의 공간 혁신 학교들 그 틀을 못 벗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명확해요. 교과서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맞습니다. 교과서가 현재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재교육은 적어도 80%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디자인 러닝 스페이스예요. 그 다음에
메저링 러닝이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학습의 데이터가 학생을 평가하게 되겠죠. 뭐 능력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즉 AI가 발달해야 가능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들이 쌓였어요,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 학습의 어떤 진행 방향 결과 이런 거 쌓이기 쉽지 않습니다, 교사가 입력하지 않는 한. 근데 온라인이 되면요, 물론 수업 중에 일어난 거는 영상 데이터밖에 없지만 그 영상 데이터도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오고 간 대사, 말을, 음향을 분석합니다. 단어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가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학에서 쓰고 있는 LMS에는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중간고사 한 50문제 풉니다. 온라인으로 클릭하고 물론 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부정행위 하나 안 하나 봅니다. 근데 부정행위 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를 워낙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 그 LMS에 들어가 보면 그 학생이 몇 번부터 풀었는지, 그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답을 체크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거, 그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거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그 학생의 학습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의 힘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걸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으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만들어내겠죠. 이번에 비대면이 되면서 학습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그 빅데이터 쌓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오프라인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시험 온라인으로 좀 보시고 이거 좀 데이터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다 디지털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프러닝 어프로치는 뭐냐면 이게 25년 이후에, 사실 25년 이후면 우리 새 교육과정입니다. 새 교육과정이 총론이 아마 10월 말쯤에 나오고 22년에 이제 강론이 개발되고 25년부터 적용입니다. 이 새 교육과정은 요걸 반영할 거예요. 디프러닝 어프로치가 뭐냐? 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디프러닝 어프로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교육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왔느냐? 2018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메이크스페이스, 로보틱스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19년, 20년 버추얼 리얼리티, VR 들어와 있습니다. 어널리틱 테크놀로지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게 사실 학습 데이터 분석인데 요거는 뭐 아직 잘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팬데믹 전에 예측은 21년부터 22년 사이에 AI하고 IoT 들어올 거라는데 뭐 어쨌든 이건 들어와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학습 공간 재설계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 수업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대적 수업 활동. 뭡니까? 발표, 연습하고 서로 설명하고 뭐 컴퓨터로 뭘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려면 기존 뭐 강의실, 실험실에서 하기 힘들죠. 이거는 이제 마산 제일고등학교에서 창의요합형 과학실 하면서 바꾼 구조예요. 기존 과학실, 실험실을 바꿨어요. 토론하는 공간, 실험하는 공간, 발표하는 공간, 준비하는 공간, 만드는 공간, 전시하는 공간, 복도까지. 교실이 작으니까. 이런 공간을 영역을 구분해서 그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제 수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자, 학습 목표가 있고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형태를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 공간 재설계를 하고 난 뒤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우리가 아는 다양한 학습 모형 그것 중에서 이런 주장 교육이 강화되는 거. 그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프로젝트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 학습법이 프로젝트 학습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거 하면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뭐 애들 잘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실제로 애들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 진짜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학습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어설프게 만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연습하고 그리고 혼자 못하거든요. 협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협력 및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전달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하는 곳은 사실 영재교육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재교육의 프로젝트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죠.
여하튼 그런 점이 심층학습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실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더 멀리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교실에 온라인까지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좀 더 명실상부하게 디지털 시대 교육 환경에 맞겠죠.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왔는데 그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넣을까 고민해서 했는데 비대면이 되면서 LMS에 저런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저기에 이제 가상 실험도 끌어넣고 데이터도 분석한 거 넣고 보고서 작성 넣고 지금은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평가 따로 가상 실험 따로 데이터 분석 따로 보고서 따로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어떤 플랫폼이 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경남교육청이 아이톡톡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마구잡이로 섞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강의 생성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동영상도 있고 학생들 학습 데이터도 있고 과제도 쌓여있고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건 모두 다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공유해서 내가 검색을 통해서 아 이거 괜찮네 수업 시간에 내가 앞부분에 이거 갖다 써야지 갖다 놓고 아 말미에 평가는 저기 A 중학교 선생님이 내셨네 저거 갖다 써야지 이렇게 서로 공유만 가능하다면 이거를 끌어서 생성하는 툴만 있으면 차시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틀면서 오프라인 할 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할 때 온라인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이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개별 컨텐츠가 많지 않아서 오픈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만들고 나면 아마 도교육청에서 아마 공유하자 그럴 것 같아서 공유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앞으로 만드는 것들 다 이제 클라우드상에 올라가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불편하시겠죠. 자신감도 없고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이와 같은 보완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상체험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가상체험실의 대표적인 것은 MS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사. 요거 이제 사실은 뭐 이 VR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550만 원 정도 하는데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워낙 기능이 좋아서 미국이 전량 군인들이 미군 아미가 아마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요 유튜버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이런 실습 교육이 가능하구나. 여기 보이는 화면은 가상 이 안경을 썼을 때 가상에 떠 있는 거예요. 이 안경은 여기처럼 막혀 있는 게 아니고요. 앞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 속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도 볼 수 있고 이 가상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전화를 걸고 교수님은 이 전화를 받으면 이 학생이 보는 장면을 그대로 모니터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펜으로 지시를 해주면 학생 눈앞에서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선은 건들지 마라. 이 선은 이렇게 해라. 뭐 이거 영화 같은 데서 이제 폭파 해체할 때 맨날 전화로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가상 안경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 현장에 현재 들어오고 있고 주로 지금 현재는 군대하고 의료계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술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실험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주소 랩스터하고 비욘드 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욘드 랩스죠. Z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나라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이것도 들어가서 보시면 특히 요 랩스터 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게임 같아요. 장갑을 깨야 되고 뭘 안 하면 실험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의 시설도 이제 좀 바뀌겠죠. 비대면이 되면서 이렇게 온라인만 전용하는 강의실,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 같이 하는. 사실 이런 건 대학에 이미 구축되었습니다. 뭐 요 파워포인트 만들 때만 해도 조감도 있는데요. 지금은 구축이 돼서 실물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거 개소식을 했거든요. 어제 경상국립대 관련된 뉴스 찾으시면 중강의실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100명이 들어와서 이 교수자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건 이제 온 오프라인입니다.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들어온 학생, 온라인 들어온 학생 같이 수업을 받는 이런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 이번에 비대면 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예. 자,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재를 양성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학습이라고요. 그렇다면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떤 게 되느냐? 지금 여기 탐구의 요인이 되는데 사실 이거 전부 다 프로젝트예요. 탐구 형태로 하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문제 기반 학습, 우리 소위 말하는 PBL, Problem Based Learning입니다. 저는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 일반적으로 PBL 그러면요, Problem Based입니다.
X 베이스드 러닝이 많은데 그 X 베이스드 러닝 전체를 PBL이라고 하면 그거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CPS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데 이 탐구라는 것은 프로젝트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왜냐? 기존의 개념 설명 이해와 다를 게 없어요. 답이 있는 문제를 교사가 내고 그 답이 있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찾는 거, 조사 발표, 이거 다 개념 이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PBL과 CPS를 우리가 프로젝트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PBL은 문제는 이미 주어져요. 교사가 제공합니다. 근데 그 속에 문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딱 물음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사항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코스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코스를 따라가면서 학생들이 뭔가 발견하고 협업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주로 이러다 보니까 실생활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생활 적응력이 켜지는 거고요. CPS는 문제도 잘 줍니다. 니네가 문제 찾아내요. 어떤 영역을 줄 수 있겠죠. 뭐 스포츠에서 니네가 문제 한번 찾아봐. 이러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사실은 과학 분야나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과제 연구, 과학 전람회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역량을 기르자는 거예요. 어떤 역량입니까? 주장하는 역량. 이 주장하는 역량에 뭐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온갖 역량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교육은 PBL과 CPS 이 두 가지로 가야 된다는 거고 처음엔 이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CPS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운동 관련 안정사고 예방장치 고안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CPS로 하게 되면 맨땅 헤딩입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수업하려니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사항을 줬습니다. 야간 운동에 있어서. 야간 운동 중에서 농구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사항을 좀 주고 설명이 들어가고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뒤에는 니네가 하세요 하니까 열려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사항 주고 그 다음에 방법 좀 알려주고 나중에 니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거. 예시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CPS는 그럼 어떠냐? CPS는 똑같은 주제입니다. 지금 페이지 연속적으로 있는 페이지예요. 운동 관련 안정사고 예방장치 고안하기.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도 자기가 써야 되고 가설 설정, 설계 다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PBL을 많이 해본 학생들이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CPS부터 처음부터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이거요. 사실 단계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잘 해놓으면 PBL, CPS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문사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온 것 자체가 보세요. Gifted Learning이에요. 영재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이론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냐? 과학자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과학에서 이걸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교과에서 PBL로 갈 것이냐 CPS로 갈 것이냐를 택하셔서 여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AI 시대에 맞는 영재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PBL, CPS가 왜 중요하냐? 실제로 이거는 기업체 교육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졸업해서 기업으로 갈 때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정규 코스를 따라가서 훈련받는 거, 스트럭처 코스라잖아요. 이게 학교 전공교육 과정이에요. 이거 기업체 입장에서는 10%밖에 안 봅니다. 20%는 뭐냐면 보세요. 커뮤니케이터, 즉 활동하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하고 멘토 활동하고 그룹으로 뭔가 대회 참여하고 이런 소셜 러닝이 한 20%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익스페리멘탈은 뭐냐면 이거는요. 현장 실습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현장 실습을 해서 인턴도 가고 하잖아요. 여기서 배운 게 한 70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HRD 이론 중에 핵심이거든요. HRD는 Human Resource Development인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등교육을 벗어나서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칭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현장 실습을 많이 늘릴까? 기업체에 맞춰서 교육을 할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보세요. 초중고 교육은 수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수능의 목적이 뭐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이미 수능을 포기하고 대학은 역량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사실 수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수능 비율을 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이런 변화가 학교 현장이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CPS의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4사 과정 애들 데리고 한 건데 여기 보면 학교 책상의 내진성 강화를 위한 구조물 연구인데 이건 애들이 마지막 발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이게 애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냥 지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애들이 뭐 교과서도 뒤지고 하다 보니까 교과서 보면 맨날 저런 게 나와요. 근데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책상에 안 숨으라 그러죠. 근데 책상 밑으로 숨으면 안 된다는 기사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왜 나왔는가? 궁금해지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면 책상이 무너지니까 깔릴 수 있다. 일단은 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러면 책상에 있어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더라도 견뎌내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연구 목적을 잡고 문제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상이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이걸 강철로 만들면 되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격량에 대한 것도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고 물론 제가 좀 도와줬으나 그 다음에 연구들 찾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진짜 없을까? 찾아봤더니 책상에 대한 연구는 안 나오고 학교 이 벽체에 대한 게 나와요. 학교 건축물. 근데 그렇다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뭐 내장재 넣고 무너뜨리고 이런 실험하느냐 아니에요. 이와 같이 틀을 만들고 틀 속에서 뭔가를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 만들 필요 없네. 책상의 어떤 구조도 똑같이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험 도구도 자기들이 찾아낸 거예요. 가장 쉽게 만들고 가장 쉽게 부서뜨릴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송판을 가지고 만들는 줄 알았더니 송판은 그냥 받침대로만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 책상에 그냥 하면 기스 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탠드 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어떤 실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딱 보니까 뭔가 프레임, 4D 프레임이 있으니까 뭔가 만들겠죠. 그럼 이걸로 책상을 만들겠구나. 추가 있네? 이거 떨어뜨리겠네? 지지대? 그럼 위에서 떨어뜨리겠네. 이런 예 맞습니다. 심플합니다. 4D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만들 때 과연 이게 부러질까? 아니 다 부러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르면 툭 떨어지면 깨지는 거 맞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본 거죠. 자, 애들 한 실험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건 또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약간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우 모션이죠. 이거 다 깨집니다. 뭐 안정한 게 없는 거죠. 또 박살나고요. 이것도 박살나고 뭐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험을 다시 바꿔야겠죠. 소재를 바꿔야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안 부러졌습니다. 이거 완전 박살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분석도 자기들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 이렇게 붙여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제일 튼튼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놀라운 결과죠. 이런 사실을 학생들이 찾아냈는데 결론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미 상품화돼서 파는 걸 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팔고요. 이게 아랍 지역에 지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미 이렇게 상품화되었고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이 책상을 쓴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와, 우리가 맞췄구나. 네. 정말 애들이 단순하게 접근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CPS를 경험하게 되면 문제를 찾고 정리하는 거, 스스로 공부하는 거, 연구를 실험 방법을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문헌을 찾는 거, 이 많은 역량들이 길러진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 길러지는 거. 이게 AI가 할 수 없는 역량이에요. 이걸 인간만이 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분야를 많이 하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맨날 주어진 걸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데이터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남과 공유해 보는 거,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 코딩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써보는 거, 이런 데이터 가지고도 많은 교과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가까운 게 과학 쪽이다 보니까 과학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영재 교육 관련된 기관에서 네노라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교사가 하는 건 아니고 네노라는 분들이 하시는 수업 내용들입니다. 볼까요? 요건 되게 쉬워요. 그죠? 공기질 측정기 센서.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장치가 나오면 여기 스마트폰에 앱이 있으니까 앱으로 다 데이터가 납니다. 실시간 데이터 나오고 그걸로 분석해 보는 거. 굉장히 많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가보면 이런 아두이노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게 센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품화된 센스고, 이거는 센스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주어진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스마트워치 공유 기능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건 선생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 IoT 장비죠. 일종의 데이터 공유해 볼 수 있는 거. 실시간 데이터 공유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데이터를 만들고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툴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딩을 해보는 거죠. 이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 많이 쓰는 마이크로비터의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보는 거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좀 어려운 거, 파이썬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건 VPython이라고 해서 그 비주얼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볼 수, 이건 좀 잠깐 어렵겠죠.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나라 공공 빅데이터 제공하는 데서 가져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천리안 인공위성 데이터, 이거 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생물 정보학, 유전 정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학생용이 있고 고등학생용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사이가 지나면 아마 대중화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 만드신 분들은 서울 지역에서는 선생님들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물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런 게 있구나, 재밌네 하고 말지만, 사실은 저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이제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그냥 우리 교과서 실험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 수업으로 승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제일 핵심인 AI 시대의 미래 인재 영재를 양성하는 방안은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그리고 거기는 디지털 위주로 기구나 장치나 데이터를 다뤄서 수업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교육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